얼룩띠의 비밀. 나는 지난 8년간 친구 셜록 홈즈의 방법에 대해 연구해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사건 기록을 들춰보면 비극적인 사건과 우스꽝스러운 사건 외에 그저 기묘하기만 한 사건도 많았지만 평범한 사건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왜냐면 홈즈는 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방법에 대한 애정 때문에 일했기 때문에, 별나거나 기이한 사건이 아니라면 아예 손대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다양한 사건들 가운데 저 유명한 스토크 모런의 로일록 가문과 관련된 사건보다 더 기이한 것은 떠오르지 않는다. 문제의 사건은 내가 홈즈와 교우하던 초기 베이커가에서 둘이 함께 하숙하던 시절에 일어난다. 그때 침묵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을 이미 공개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난달 우리에게 침묵의 맹세를 받아낸 부인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는 바람에 사건의 진상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가 한간에는 그림스비 롤롯 박사의 죽음에 관해 사실보다 더욱 지독한 소문이 떠돌고 있으니까. 1883년 4월 초였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 셜록 홈즈가 옷을 다 갖춰 입고 내 침상 옆에 서 있었다. 그는 평소 일찍 일어나는 법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은 벽난로 장식 선반 위에 시계를 보니 겨우 7시 10분밖에 안 됐던 것이다. 나는 약간 놀라서 눈을 깜빡거리며 그를 쳐다보았다. 약간 부하가 치밀기도 했던 것 같다. 나는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왓슨, 잠을 깨워서 미안하네. 하지만 오늘 아침에 이 집 사람들은 모두 같은 일을 당했지. 먼저 허드슨 부인이 깨고, 나는 허드슨 부인 때문에 깨고, 또 자넨 나 때문에 깨고 말이야. 왜? 설마 불이라도? 아닐세, 의뢰인이라네. 젊은 숙녀가 상당히 흥분해서 날 만나겠다고 온 것 같아. 지금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네. 그런데 젊은 여자가 새벽같이 대도시로 나와서 자는 사람들을 두들겨 깨울 때는 뭔가 급한 사연이 있을 것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 대단히 흥미로운 사건일 듯한데 그렇다면 자네가 처음부터 보고 싶어 할 것 같았어. 그래서 어찌됐든 자네를 깨워서 기회를 줘야겠다고 생각했다네. 홈즈, 그런 거라면 절대로 놓칠 수 없지. 사실 홈즈의 조사 활동을 지켜보는 것보다 짜릿한 쾌감을 안겨준 일은 없었다. 그는 직감보다 빠르지만 항상 논리적 근거를 바탕에 깔고 있는 신속한 추리로 문제를 해결했고, 이걸 보면 놀랄 게 짝이 없었다. 나는 얼른 옷을 갖춰 입고 몇 분 만에 친구를 따라 거실로 나갔다. 검은 드레스에 두꺼운 베일을 쓴 여성이 창가에 앉아 있다가 우리가 들어가자 몸을 일으켰다. 안녕하십니까, 아가씨? 홈즈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셜록 홈즈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저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인 왓슨 박사입니다. 이 친구가 있다고 해서 거리 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공학교도 허드슨 부인이 어느새 난로에 불을 지펴놓았군요. 여기 난로 가까이 와서 앉으십시오. 제가 뜨거운 커피를 한 잔 갖다 달라고 하겠습니다. 보안이 떨고 계시는군요. 제가 자꾸 떠는 건 추워서가 아닙니다. 숙녀는 홈즈가 말한 대로 자리를 바꾸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왜죠? 홈즈 선생님, 그건 무섭기 때문입니다. 공포 때문이에요. 숙녀는 말하면서 베일을 걷어올렸다. 가련나게도 그녀는 정말 몹시 동요하고 있었다. 잿빛 얼굴은 불안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두려움에 떠는 눈은 쫓기는 짐승의 눈처럼 보였다. 용모와 자태는 30대 여인이었지만 머리칼은 벌써 희끗거렸고 얼굴은 초췌하고 수척했다. 셜록 홈즈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녀를 슬쩍 훑어보았다. 이제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홈즈는 허리를 굽히고 숙녀의 팔을 토닥거리며 달래듯이 말했다. 곧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오늘 아침에 기차로 오셨군요. 그럼 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왼손에 갈 때 쓰실 차표를 꼭 쥐고 계신 것이 보이는군요. 그리고 아가씨께서는 일찌감치 집을 나섰겠지만 기차역까지 가기 위해 말 한 필이 끄는 이륜마차를 타고 질퍽한 길을 한참 달리셨군요. 그녀는 깜짝 놀라며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내 친구를 응시했다. 아가씨, 뭐 비밀스러운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홈즈는 씩 웃으며 말했다. 왼쪽 소매에 7군데 이상 진흙이 튀어 있는데 자국이 채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말 한 필이 끄는 이륜마차 말고 그런 식으로 흙이 튀는 마차는 없지요. 그리고 마부 왼쪽에 앉으신 게 분명하군요. 그렇게 보신 이유가 뭐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전부 옳습니다. 저는 6시도 안 돼서 집을 나와 20분 만에 레더헤드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첫 기차를 타고 오토를역에서 내렸지요.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이런 긴장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된다면 미쳐버리고 말 거예요. 제게는 의지할 사람이 없답니다. 아무도요. 물론 한 사람이 있긴 해요. 절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가엾은 사람. 하지만 그이는 제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답니다. 홈즈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하린토시 부인이라고 아주 곤란한 처지에 있을 때 선생님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지요. 부인이 제게 선생님의 주소를 알려주었답니다.
선생님, 저도 도와주실 수 있겠지요? 적어도 저를 둘러싼 이 어둠을 약간이라도 밝혀주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한테는 선생님의 노고에 보답할 능력이 없답니다. 하지만 한 달이나 6주일 뒤에 저도 결혼해서 제 수입을 관리할 수 있게 돼요. 그때가 되면 적어도 선생님께서는 저를 은혜도 모르는 여자라고 생각지는 않으실 거예요. 홈즈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사리집을 꺼내들었다. 살인 토시, 여기 있군요. 이제 생각이 납니다. 58 보건과 관련된 사건이었죠. 왓슨, 그건 자네를 만나기 전의 일이었던 것 같네. 아가씨, 저는 친구분의 사건을 조사할 때와 똑같은 성을 갖고 기꺼이 일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보답에 관해서라면 제게는 일 자체가 보답이 되지요. 하지만 제가 지출하게 될 비용을 보상해 주시겠다면 그건 형편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님이 대답했다. 제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끔찍한 부분은 제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 너무도 막연하다는 것과 제가 품고 있는 의욕이 너무도 사소한 문제에 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주변 사람 중에 제가 정당하게 도움과 조언을 청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제 얘기를 겁 많은 여자의 공상으로 치부해버릴 정도니까요. 그이가 제 앞에서 말을 그렇게 안 해도 시선을 피하면서 어린애 달래듯이 대답하는 걸 보면 그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지요. 하지만 저는 홈즈 선생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꼭꼭 감춰진 악을 능히 꿰뚫어 보는 분이라는 예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지금의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아실 거예요. 아가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저는 헬렌 스토너라고 해요. 지금 계부와 같이 서레이 서부 접경 지역에서 살고 있지요. 그분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섹슨족 집안에 속하는 스토크 모런의 로일록 가문의 마지막 후예랍니다. 홈즈는 고개를 주걱거렸다. 그 이름은 저도 들어보았습니다. 로일록 가문은 한때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에 속했지요. 영지가 북쪽으로는 버크셔, 서쪽으로는 햄프셔까지 뻗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100년 동안 가문의 주인 넷이 다 방탕하고 낭비벽이 심한 사람들이었어요. 몰락의 길을 걷던 집안을 결정적으로 망쳐먹은 사람은 도박에 빠졌던 섭정기의 상속자였지요. 남은 거라곤 몇 에이커의 땅과 200년 된 집이었지만 그나마 저당이 잡혀 있었답니다. 마지막 주인은 그곳에서 가난뱅이 귀족으로 구차한 삶을 이어갔지요. 그분의 외동아들이 바로 저의 계부였어요. 그분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는 걸 깨닫고 친척에게 돈을 빌려 의대를 졸업하고 면허를 딴 뒤 인도의 캘커타로 갔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의술과 사람을 휘어잡는 기질 덕분에 그곳에서 의사로 성공을 거두었지요. 그런데 집에서 도난 사건이 몇 번 생겼어요. 화가 난 그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현지인 집사를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사형을 면했지만 장기간 복역한 뒤에 시리에 빠져 영국으로 돌아왔지요. 로일록 박사가 제 어머니와 결혼한 건 인도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전에 벵골 후병 연대의 스토너 소장과 결혼해서 우리 쌍둥이 자매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로일록 박사와 재혼한 건 우리 자매가 겨우 2돌밖에 안 되었을 때였지요. 어머니한테는 재산이 꽤 많았어요. 연수입이 1,000파운드는 됐는데 재혼한 뒤에 이 수입을 전부 남편에게 양도했답니다. 우리 자매가 결혼하면 일정 금액을 해마다 우리에게 나눠주라는 조건을 달아서요. 어머니는 귀국한 직후에 돌아가셨지요. 8년 전에 크루 근처에서 철도 사고를 당하셨답니다. 그러자 로일록 박사는 런던에서 개업하려던 생각을 버리고 조상 대대로 물려온 스토크 모런의 오래된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갔지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생활은 충분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무렵부터 계부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친구를 사귀고 이웃들과 교류한 대신 집에 틀어박혀 있다가 당신 땅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누구라도 쫓아나가서 무섭게 싸움을 걸기 일쑤였지요. 사실 이웃 사람들이 처음에는 스토크 모런의 로일롯이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제일처럼 기뻐해 주었는데도 말이에요. 로일롯 가문의 남자들한테는 대대로 광증에 가까운 폭력적인 기질에 있었는데 그의 경우에는 열대 지방에 오래 거주한 탓에 그게 더 악화된지도 모르겠어요. 계부는 수치스러운 싸움을 연달아 벌였고 약식 재판에 2번이나 회부되었지요. 결국 마을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분이 다가오는 걸 보면 슬슬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완력이 엄청난 데다가 화가 나면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니까요. 지난주에는 마을의 대장장이를 다리 위에서 물속으로 집어던졌답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돈을 긁어 모아 피해자에게 찔러주고 나서야 사건이 무마됐지요. 그분한테 친구라곤 떠돌이 집시뿐이었어요. 그분은 유랑하는 집사들에게 가문의 영지로 남아있는 가시나무 투성이의 땅 몇 에이커를 야영지로 내주곤 한답니다. 그리고 담례로 집시들의 천막에서 대접받고 오곤 하지요. 어떤 때는 몇 주씩이나 집시들에 따라 유랑하기도 해요. 또 인도의 짐승들을 아주 좋아하지요. 지금도 인도에 아는 사람이 보내준 치타와 비비가 그분 땅에서 활보하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짐승들을 개부만큼이나 무서워해요. 그러니 우리 자매한테 생활에 낙이 없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인들이 집에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은 우리가 살림을 다했답니다. 동생 줄리아는 30살밖에 안 돼서 죽었지만 그때 벌써 머리가 새기 시작했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동생분이 돌아가셨다고요? 그 애는 2년 전에 죽었지요. 그때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방금 얘기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나이와 지위가 우리와 비슷한 남자를 만나기가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저희에겐 해로 근처에 사시는 이모가 한 분 계셨어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동생인 호노리아 웨스트파일 양인데 우린 계부의 허락을 받고 가끔씩 그 집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줄리아는 2년 전 크리스마스 때 이모 댁에 갔다가 거기서 전직 해군 소령을 만나 약혼하게 되었어요. 계부는 동생이 약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대하거나 하진 않았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보름 앞두고 끔찍한 비극이 생겼고 저는 단 하나뿐인 벗을 잃었답니다. 두 눈을 감은 채 머리를 등받이에 기대고 있던 셜록 홈즈는 눈을 반쯤 뜨고 손님을 건너보았다.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있었던 일들이 하나하나가 저의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있으니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주관은 아주 오래된 건물이어서 지금은 건물의 한쪽만을 쓰고 있답니다. 가족의 침실은 전부 1층에 있고 거실은 건물 가운데 부분에 있지요. 첫 번째 침실이 로일로 박사의 방이고 두 번째가 여동생 방, 세 번째가 제 방이에요. 침실기에 통하는 문은 없고 전부 복도로 문이 나 있습니다. 제 말이 이해되세요? 그렇습니다. 창문은 다 정원이 향해 나 있어요. 그 운명적인 밤에 로일로 박사는 일찍 침실로 갔지만 우린 그가 자러 간 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동생이 그가 피워대는 지독한 인도산 시가 냄새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으니까요. 그래서 내 동생은 내 방에 와서 며칠 안 남은 결혼식 얘기를 하면서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그리고 11시가 되자 자기 방으로 가겠다며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저를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언니, 혹시 밤중에 휘파람 소리 들은 적 있어? 아니, 언니가 자다가 휘파람을 불지 않았겠지? 그럴 리가 없지. 그런데 왜? 지난 며칠 동안 밤 3시쯤에 항상 낮은 휘파람 소리가 들렸어. 아주 선명하게 말이야. 나는 잠을 깊이 못 자잖아. 그래서 그 소리 때문에 잠을 깼는데 어디서 난 소리지? 잘 모르겠어. 옆방인지 바깥인지 혹시 언니도 그 소리 들었는지 물어보려고 했지. 아니, 난 못 들었는데. 농장에 있는 그 형편없는 집시들이 휘파람을 불었나 보지. 아마 그랬을 거야. 그런데 그 소리가 밖에서 나는 거라면 왜 언닌 못 들었을까? 그렇구나. 하지만 나는 너보다 깊이 자잖아. 그래. 어쨌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동생은 생긋 웃으며 방을 나섰고 잠시 후 옆방에서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그런데 밤에 항상 방문을 잠그고 주무셨습니까? 예. 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부는 치타와 비비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잠그지 않으면 항상 불안했지요. 그랬군요. 말씀 계속하시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왔기 때문이었지요. 우리 자매는 쌍둥이였거든요. 선생님도 그토록 가까운 두 영혼이 얼마나 신비스럽게 결합되어 있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심란한 밤이었어요. 바람은 거세게 몰아치고 비는 창문을 두드려 댔지요. 그런데 갑자기 사나운 비바람 속에서 겁에 질린 여자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동생 목소리였어요.
저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쇼를 걸치고 복도로 뛰어나갔어요. 그런데 방문을 열었을 때 동생이 얘기한 낮은 휘파람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에 금속이 맞부딪히는 것 같은 철컥 소리도 났고요. 저는 동생 방으로 달려갔는데 방문 손잡이가 돌아가더니 문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안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채 겁에 질려 보고만 있었지요. 그런데 복도 불빛 아래 나타난 것은 동생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애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처럼 두 팔을 허우적거렸지요. 몸은 술 취한 사람처럼 앞뒤로 흔들거렸어요. 저는 달려들어 동생을 껴안았지만 바로 그 순간 동생은 무릎이 꺾이는 듯 하더니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애는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처럼 몸을 뒤틀었어요. 팔다리에는 무서운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애가 절 알아보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애의 얼굴을 들여다보자 그 애는 갑자기 제가 죽어도 잊지 못할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 하느님, 헬렌, 그건 띠였어. 얼룩띠. 그 애는 손가락으로 계보의 방 쪽을 가리키며 무슨 말을 더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경련이 일어나면서 그 애의 말을 삼켜버렸지요. 저는 큰 소리로 계보를 부르며 달려가다가 실내복 차림으로 서둘러 방에서 나오는 그를 만났습니다. 다시 동생한테 가보니 그 애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요. 계보는 그 애의 입에 브랜디를 흘려넣고 마을 의사도 불러왔지만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애는 그대로 서서히 잦아들더니 다시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동생은 이렇게 무서운 최후를 맞았지요. 잠깐만, 홈즈가 말했다. 그 휘파람 소리하고 철컥 소리 말입니다. 확실한 겁니까? 그때 군 검시관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지요. 저한테는 분명히 그런 소리를 들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강풍이 몰아치고 있던 데다가 낡은 집이 삐걱거리는 소리 때문에 제가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생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그냥 잠옷 차림이었어요. 오른손에는 타다 남은 성냥개비를, 왼손에는 성냥갑을 쥐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 생기자 동생께서 성냥불을 켜고 주위를 살폈던 것이로군요. 중요한 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데 검시관은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검시관은 동생이 사망한 사건을 아주 면밀하게 조사했어요. 로일롯 박사의 행동은 오랫동안 그 일대에서 악명이 높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럴듯한 사망 원인을 찾아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방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는 것, 그리고 창에는 튼튼한 쇠창살이 달린 구식 덧문이 달려있는데 밤마다 걸어놓는다는 사실을 증언했지요. 검시관은 벽을 조심스럽게 두드려가며 조사했지만 벽은 아주 튼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마룻바닥도 샅샅이 조사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굴뚝은 크긴 했지만 굵은 창살 4개로 막혀 있었지요. 동생이 최후를 맞이했을 때 방해는 그의 혼자뿐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거예요. 게다가 그의 몸에는 외상의 흔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독살 가능성은, 의사들이 그 점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가 없었답니다. 그럼 스토나 양은 가엾은 동생의 사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동생이 완벽한 공포로 인한 신경 발작으로 죽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생이 그 정도로 무서워했던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때 농장에는 집시들이 있었습니까? 예, 거기엔 거의 항상 집시들이 있지요. 그렇군요. 그런데 동생께서 얼룩띠를 언급했는데 그 띠에 대한 얘기를 듣고 뭐 생각나는 것은 없었습니까? 어떤 때는 그게 창난 상태에서 나온 헛소리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때는 농장에 있는 집시를 가리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얼룩이라는 이상한 표현은 혹시 집시들이 쓰고 다니는 얼룩무늬 수건을 말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요. 홈즈는 전혀 만족하지 못한 듯 고개를 흔들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말씀을 계속해 주십시오. 그 뒤에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저는 전보다 더 외로운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가 영광스럽게도 제게 결혼을 신청했답니다. 그는 퍼시 아미티지라고 하는데 레딩 근교의 크레인 워터에 사시는 아미티지 씨의 둘째 아들이지요. 계부는 저의 결혼에 반대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올봄에 혼례를 치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틀 전에 건물 서쪽을 수리하기 시작해서 제 침실 벽에 구멍이 뚫렸지요. 그래서 저는 죽은 동생이 쓰던 방으로 옮겨서 그 애가 쓰던 바로 그 침대에서 자야 했답니다. 생각해보세요. 간밤에 그 애의 끔찍한 운명에 대해 생각하면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적막한 밤중에 그 애의 죽음의 전주곡이 됐던 낮은 휘파람 소리가 갑자기 들려왔을 때 제가 얼마나 무서웠겠는지요. 저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불을 켰습니다.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하지만 저는 너무 떨려서 도로 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옷을 입고 있다가 동이 트자마자 집을 빠져나왔지요. 그리고 길 건너편에 있는 크라운 여관에서 마차를 타고 레더헤드 역으로 가서 기차를 탔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만나 조언을 구해야겠다는 단 한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새벽같이 달려온 거랍니다. 잘 하셨습니다. 내 친구는 말했다. 그런데 얘기는 이게 전부인가요? 예. 로일론 양,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계부를 감싸고 계십니다. 감싸다뇨? 그게 무슨 말이죠? 대답 대신 셜록 홈즈는 숙녀의 옷소매에 달린 검은 레이스 주름 장식을 밀어 올렸다. 하얀 손목에 5개의 손가락 자국이 검푸른 멍이 되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오, 계부에게 학대를 당하셨군요. 홈즈는 말했다. 숙녀는 얼굴을 붉히며 소매를 내렸다. 그분은 원래 거친 분이에요. 아마 자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긴 침묵이 흘렀다. 홈즈는 두 손으로 턱을 받치고 탁탁 소리를 내며 타는 불을 응시했다. 이번 일은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홈즈는 드디어 입을 열었다. 행동 방침을 정하기 전에 확인해 두고 싶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우리는 총각도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스토크 모런에 가면 계부 모르게 방들을 둘러볼 수 있을까요? 마침 그분은 오늘 무슨 중요한 볼일이 있어서 런던에 올 거라고 하셨어요. 온종일 집에 안 계실 테니 방해될 만한 건 전혀 없을 거예요. 가정부가 하나 있긴 하지만 나이도 많은 데다가 좀 모자라서 제가 쉽게 따돌릴 수 있답니다. 그것 참 잘 됐군요, 왓슨. 자네도 같이 가겠나? 당연하지. 그럼 우리 둘이 같이 가기로 하지. 로일론 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두 가지 볼일을 보고 가겠어요. 하지만 두 분이 오시는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12시 기차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그럼 저희들은 점심때가 좀 지나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사이에 몇 가지 처리할 일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잠깐 기다렸다가 아침 식사라도 같이 하시죠. 아니요, 가봐야 해요. 힘든 사정을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벌써 마음이 가벼워졌답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다시 뵙기로 해요. 숙녀는 두꺼운 검은 베일을 내리고 가벼운 걸음으로 방을 나갔다. 왓슨, 자네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셜록 홈즈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물었다. 정말 흉악하고 불길한 사건인 것 같아.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흉악하고 불길하지. 하지만 스토녀 형의 말대로 방바닥과 벽이 튼튼하고 외부에서 문이나 창문, 굴뚝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쌍둥이 동생이 아무도 없는 방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은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그럼 한밤중에 휘파람 소리는 뭐고 동생이 죽어가며 남긴 그 이상한 이야기는 또 뭐란 말인가. 그건 전혀 모르겠네. 한밤중에 휘파람 소리, 늙은 인사와 가깝게 지내는 집시들의 존재, 그리고 의사가 일부딸의 결혼을 막는 게 이익이 된다고 볼 만한 근거, 여동생이 죽기 전에 말한 얼룩디 얘기, 마지막으로 헬렌 스토너 양이 들었다는 금속성의 철컥 소리. 이건 철제 셔터를 내릴 때 나는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충분히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그때 집시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지? 그건 알 수 없네. 그 가설에는 너무 결함이 많다고 보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우리가 오늘 스토크 모런에 가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지.
나는 그런 결함이 치명적인 것인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네. 아니, 이건 뭐야? 내 친구가 소리를 지른 것은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거구의 사내가 방 안으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사내는 신사 같기도 하고 농부 같기도 한 기묘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검은 중산모에 긴 프로코트, 높이 올라오는 각반, 손에는 사냥용 채찍을 들고 있었다. 키가 무척 커서 모자는 문틀에 닿았고 몸통은 문에 꽉 찰 정도였다. 주름이 많고 햇볕에 누렇게 그을은 넓적한 얼굴은 흉흉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었다. 사내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움푹 팬 눈으로 우리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살집이 없는 뾰족한 코는 어쩐지 사납고 늙은 맹금류를 연상시켰다. 누가 홈즈냐? 도깨비 같은 사내가 물었다. 제가 홈즈입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신지. 내 친구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스토크 모론의 그림스비 로일롯 박사다. 그러십니까? 이리 앉으시지요. 홈즈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럴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 내 이브딸이 여기 왔었지. 난 걔 뒤를 쫓아왔다. 너한테 무슨 말을 하더냐?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하군요. 그것이 무슨 얘기를 했냐고. 노인이 성난 목소리로 고함질렀다. 그런데도 크로커스가 필 것 같다더군요. 홈즈는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이런 고얀 것. 내 질문을 잘도 피해가는군. 손님은 한 걸음 나서서 채찍을 휘두르며 말했다. 난 네 놈이 누군지 안다. 이 악당놈아. 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 참견쟁이 홈즈. 내 친구는 빙그레 웃었다. 간섭꾼 홈즈. 홈즈는 더 활짝 웃었다. 멋 모르고 까부는 경찰 나부랭이 홈즈 녀석. 홈즈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하시는군요. 가실 때는 문을 꼭 닫아주십시오. 문틈으로 외풍이 들어오니까요. 나는 할 말 다 하고 가겠다. 남의 일에 참견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 헬렌이 여기 왔었다는 걸 안다고. 내가 뒤를 밟아왔으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덤빌 생각은 않는 게 좋을 거다. 자, 봐라. 로일롯 박사는 재빨리 다가와 부직갱이를 집어들더니 갈색으로 그을은 큼직한 손으로 단숨에 그부려 놓았다. 내 손에 걸려들지 않게 조심해라. 그는 험악한 얼굴로 소리 지르며 구부러진 부직갱이를 난로가에 던져놓고는 성큼성큼 밖으로 나갔다. 정말 귀여운 양반이군. 홈즈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렇게 체격이 큰 편은 아니지만 저 양반이 좀 더 있었으면 내 손아귀 힘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을 텐데. 그러면서 강철 부직갱이를 집어들고 끙 하고 힘을 써서 다시 펴놓았다. 나를 경찰 나부랭이로 착각하다니 정말 오만하기 짝이 없구먼. 하지만 이런 일을 겪어보니 한결 흥미가 솟구치는데 부주의하게도 불안당 같은 영감을 달고 온 숙녀분에게 별일 없기만을 바랄 뿐이네. 자, 이제 조반을 들도록 하세. 나는 그 다음에 민법 박사회관에 가볼 생각이네. 이번 일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는지 찾아봐야지. 셜록 홈즈가 돌아온 것은 거의 1시가 다 돼서였다. 그는 글씨와 숫자가 잔뜩 적힌 푸른색 종이를 한 장 들고 있었다. 로일롯 박사의 작고한 부인이 남긴 유언장을 열람하고 왔네. 그 정확한 의미를 판단하기 위해선 부인이 남긴 유산의 시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었지. 부인의 사망 당시의 유산의 연간 총수입은 1,100파운드에 달했는데 지금은 용산물 가격 하락으로 750파운드밖에 안 되더군. 딸들은 결혼하면 1인당 250파운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어. 그래서 만약 두 딸이 다 결혼했다면 영감한테는 푼돈밖에 안 남았을 거고 둘 중 하나만 결혼해도 영감에겐 상당한 타격이 됐을 걸세. 나의 오전 활동이 헛수고는 아니었네. 영감한테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할 강력한 동기가 있다는 것이 증명됐으니까 말이야. 자, 사태가 심각하니 꾸물거릴 여유가 없네. 더구나 영감은 우리가 개입했다는 걸 알고 있어. 자네가 외출 준비를 마치면 당장 마차를 잡아 타고 워털루역으로 달려가야겠네. 권총을 가져가주면 고맙겠어. 부직갱이를 엿가락처럼 휘어놓는 신사를 상대하는 데는 엘리 2호가 최고지. 그 위에 칫솔 하나만 더 가져가면 될 거야. 워털루역에 간이 다행히 레더헤드행 기차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레더헤드역 앞에 여관에서 이륜마차를 잡아탔다. 마차는 서레이의 아름다운 길을 7-8km가량 달렸다. 날씨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태양은 눈부시게 빛났고 하늘에는 양털 구름이 둥둥 떠 있었다. 가로수와 길가의 관목에선 연두빛 새싹이 움트고 있었고 대기는 상쾌하기 이를 데 없는 축축한 흙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무서운 사건 앞에서 대지에 가득 찬 봄 기운은 너무도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내 친구는 팔짱을 끼고 마부 옆에 앉아 있었다.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덕을 바짝 끌어당기고 있는 품이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내 어깨를 툭툭 치더니 목처지 너머를 가리켰다. 저기 좀 보게, 홈즈가 말했다. 야트막한 경사면에 나무가 빽빽히 들어차 있는 꼭대기에서 작은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이었다. 나뭇가지 위로 오래된 저택의 잿빛 박공과 높은 지붕이 튀어나와 있었다. 스토크 모런인가? 그가 말했다. 예, 저 집이 바로 그림스비 로일로 박사님의 저택입죠. 마부가 대답했다. 저 집에서 지금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공사장으로 가는 길일세. 마을은 저쪽입니다요. 마부는 왼쪽으로 좀 떨어진 곳에 높고 낮은 지붕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한데 스토크 모런으로 가실 양이면 이쪽 계단으로 올라가는 편이 더 빠릅지요. 거기로 해서 들판의 오솔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마침 저쪽에 숙녀분께서 걸어가는 게 보이는군요. 저 숙녀는 스토너 양인 것 같군. 홈즈는 손으로 햇빛을 가리며 바라보았다. 그래, 자네 말대로 하는 게 낫겠어. 우리는 마차에서 내려 삭을 치렀고 마차는 덜컹거리며 레드헤드로 되돌아갔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홈즈가 말했다. 나는 말일세, 저 마부한테 우리가 공사장이나 그런 데 볼 일이 있어서 온 것처럼 말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네. 그래야 쓸데없는 소문이 퍼지는 거 막을 수 있었을 테니까. 스토너 양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약속을 꼭 지킨다는 걸 아셨겠지요? 아침에 본 의뢰인은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우리 쪽을 바삐 다가왔다. 두 분을 목이 빠지게 기다렸답니다. 스토너 양은 우리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다. 일이 다 잘 됐어요. 개분은 런던에 갔거든요. 저녁 때야 되돌아올 거예요. 저희는 이미 로일로 박사님을 만나 뵙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홈즈는 아침에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 스토너 양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입술까지 하얗게 질렸다. 어머나! 그녀는 소리쳤다. 그럼 제 뒤를 밟은 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 정말 교활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지요. 그런데 언제 온다고 하던가요? 롤로 박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교활한 인간이 뒤를 쫓고 있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스토너 양은 오늘 밤에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계십시오. 만약 박사가 폭력을 휘두르면 우리가 스토너 양을 해로의 이모님 댁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어서 문제방으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택은 이끼로 뒤덮인 회색 석조 건물이었다. 중앙 부분은 높직했고 그 양쪽으로 개의 집게밥 같은 건물이 붙어 있었다. 왼쪽 건물은 찬물이란 창문은 다 깨진 채 나무 판자로 막혀 있는 데다가 지붕의 일부가 움푹 꺼진 채 꼭 폐가처럼 보였다. 하지만 가운데 부분은 손을 모아서 상태가 좀 나아 보였고 오른쪽 건물은 상당히 현대적으로 보였다. 오른쪽의 방은 창문마다 커튼이 드러워져 있고 굴뚝에서 푸른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가족이 거주하는 곳임을 알 수 있었다. 맨 끝 벽에는 비계가 세워져 있었고 돌벽이 일부 파손되어 있었지만 공사하는 인부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홈즈는 손질한 흔적이 없는 잔디밭을 천천히 거닐며 창문 바깥쪽을 면밀히 살폈다. 제가 보기엔 이쪽 방이 스토너 양이 있었던 방인 것 같고 가운데 있는 게 동생 방, 건물 중앙부의 면에 있는 것이 롤로 박사의 방인 것 같군요. 맞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 가운데 방을 쓰고 있어요. 집을 수리하는 동안이겠죠. 그런데 저 끝에 벽을 급히 수리할 까닭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그런 건 없었어요. 저는 제 방을 옮기기 위한 구실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런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이군요. 그런데 이 세 개의 방 뒤쪽에는 복도가 나 있습니다. 물론 복도에 창문이 있겠지요? 예, 하지만 아주 작아요.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할 정도지요. 그렇다면 방문을 안에서 잠그면 복도 쪽에서 누가 들어올 수는 없겠군요. 그럼 이제 스토너 양의 방에 들어가서 뒷문을 잠시 잠가주겠습니까? 스토너 양이 시키는 대로 하자 홈즈는 열린 창문을 통해 덧문을 면밀히 조사한 뒤에 온갖 방법을 써서 밖에서 열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덧문으로 들어오려고 해도 할 끗 하나 밀어넣을 틈이 없었다. 그는 확대경을 꺼내 경첩을 살폈지만 그것은 쇠로 되어 있었고 육중한 돌덩이에 단단히 막혀 있었다. 그러고는 그는 곤혹한 듯이 턱을 만지작거렸다. 내 가설이 난관에 부딪혔어. 일단 덧문을 잠그면 이쪽을 통해 방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네. 이젠 집에 들어가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가 있는지 찾아봐야겠군. 작은 연문을 열자 하얗게 회칠한 복도가 나왔다. 홈즈가 맨 끝 방은 보지 않겠다고 해서 우린 가운데 방으로 들어갔다. 스토너 양은 현재 쌍둥이 동생이 최후를 맞은 이 방을 쓰고 있었다. 작고 소박한 방이었다. 오래된 시골집들이 다 그렇듯 낮은 천장에 벽난로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갈색 서랍장이 하나 있었고
맞은편에 하얀 볼을 씌운 좁은 침대가 놓여 있었다. 창문 왼쪽으로는 경대가 있었다. 그 밖에 방에 있는 물건이라곤 작은 등나무 의자 2개와 방 한가운데 깔린 네모난 윌튼 카펫 이들 뿐이었다. 마룻바닥과 벽의 널빤지는 벌레 먹은 갈색 참나무였는데 너무 낡고 빛깔도 바래 있어서 이 집을 지은 뒤 한 번도 갈지 않은 것 같았다. 홈즈는 의자 하나를 구석에 끌어다 놓고 말없이 앉았다. 그리고 방의 내부를 샅샅이 암기해 두려는 것처럼 눈동자를 사방으로 굴렸다. 저 줄은 어디로 연결된 거죠? 마침내 홈즈는 침대 옆에 매달린 굵은 설렁줄을 가리키며 물었다. 줄은 베개가 맞닿아 있을 정도로 길게 들어져 있었다. 가정부 방으로 통하는 거예요. 다른 물건에 비해선 비교적 새 것 같군요. 예, 저기 설치한 지 2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럼 동생분이 설치해달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전 그 애가 저걸 썼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저렇게 멋진 설렁줄을 다는 건 불필요한 일이었군요. 실례자지만 잠깐 마룻바닥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즈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확대경을 들고 앞뒤로 재빠르게 기어다니며 마룻바닥의 틈새를 꼼꼼히 조사했다. 그리고 벽의 널빤지도 같은 방법으로 조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침대를 잠깐 살펴보고 옆쪽 벽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재빨리 설렁줄을 당겨보았다. 아니 이거 먹통이군요. 소리가 안 나나요? 그렇습니다. 선에 연결되어 있지도 않아요. 대단히 흥미롭군요. 자세히 보면 작은 환기구멍 바로 위에 고리에 묶여 있는 게 보입니다. 참 바보 같은 물건도 다 있군요. 전 그런 줄 몰랐답니다. 참 이상하군요. 홈즈는 줄을 잡아당기며 중얼거렸다. 이 방에는 아주 묘한 점들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멍청한 건축업자가 환기구멍을 바깥으로 안 내고 옆방으로 내놓았을까요? 그것도 아주 최근에 만든 거랍니다. 아가씨가 말했다. 설렁줄과 같은 시기에 만든 겁니까? 홈즈가 물었다. 예, 그 무렵에 보수공사를 해서 몇 가지를 고쳤지요. 그런데 그게 하나같이 흥미로운 것들이군요. 먹통 설렁줄에 환기가 되지 않는 환기구하며 스토너 양, 허락해 주신다면 이제 옆방을 조사해보고 싶습니다. 그림스비 롤로 박사의 방은 이브딸의 방보다는 컸지만 역시 간소하기 이를 데 없었다. 방 안에 있는 물건이라곤 야전용 침대와 전문 서적이 가득 꽂혀있는 작은 목재 선반, 침대 옆에 놓인 안락의자, 벽에 기대 놓은 소박한 나무의자, 원탁, 그리고 커다란 철제 금고가 전부였다. 홈즈는 천천히 방 안을 걸어다니며 물건 하나하나를 예리한 눈으로 살펴보았다. 이 속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홈즈는 금고를 툭툭 두드리며 물었다. 서류요. 오, 그럼 안을 들여다본 적이 있으시군요. 딱 한 번 몇 년 전에요. 제 기억에는 서류로 가득 차 있었죠. 혹시 고양이 같은 게 들어있진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 있나요? 이것 좀 보십시오. 홈즈는 금고 위에 놓인 작은 우유 접시를 들어보였다. 아니요, 이 집에 고양이는 없답니다. 치타하고 비비는 있어도요. 아, 물론 그렇지요. 근데 치타는 말하자면 큰 고양이입니다. 우유 한 접시로는 도저히 성이 차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 확인해보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홈즈는 벽에 붙여놓은 나무 의자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주의 깊게 관찰했다. 감사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홈즈는 일어서서 확대경을 주머니에 집어넣으며 말했다. 이것 봐라. 아주 흥미로운 물건이 있군.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침대 한 구석에 걸려있는 작은 채찍이었다. 그런데 채찍은 약간 구부러져 있었고 끝에 고리 모양으로 매듭이 지어져 있었다. 왓슨, 자넨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흔해 파진 채찍 아닌가? 하지만 끝에 매듭을 지어놓은 이유는 잘 모르겠군. 그렇게 흔해 빠진 물건은 아닐세, 안 그런가? 어허, 이럴 수가. 무서운 세상이로운. 지능이 높은 인간이 범죄에 머리를 쓰면 최악의 결과가 빚어지지. 스토너 양, 충분히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잔디밭을 좀 거닐고 싶군요. 홈즈는 조사 현장에서 돌아서며 전에 없이 험악하게 얼굴을 찌푸렸다. 잔디밭을 거니는 동안 홈즈는 깊은 사색에 잠겼고 스토너 양과 나는 그가 먼저 입을 열 때까지 조심스럽게 침묵을 지켰다. 홈즈가 말했다. 스토너 양, 이제부터 반드시 제 말을 따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조금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건지려면 꼭 지시대로 하셔야 합니다. 제 목숨은 선생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자, 먼저 이 친구하고 저는 스토너 양의 밤에서 밤을 새울 겁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그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예,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이 근처에 마을 여관이 있죠? 예, 저기 보이는 게 크라운 여관이에요. 좋습니다. 거기서 스토너 양의 방 창문이 보이겠죠? 그럴 거예요. 롤록 박사가 돌아오면 두통이 난가든가 하는 핑계를 대고 방에 틀어박혀 계십시오. 그리고 박사가 침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면 창의 덕문을 열고 창가에 등불을 놓아두세요. 그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물건을 전부 싸가지고 전에 쓰던 방으로 몰래 들어가세요. 수리 중이긴 해도 하룻밤 거기서 지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거야 쉬운 일이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린 가운데 방에서 밤을 새우면서 한밤중에 난 이상한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볼 예정입니다. 홈즈 선생님, 벌써 뭔가를 알아내셨군요. 스토너 양은 내 친구의 옷소매에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그런지도 모르죠. 그럼 제발 동생이 왜 죽었는지 말해주세요. 좀 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 애가 갑작스런 공포 때문에 죽었을 거라는 제 생각이 옳은지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 듯하군요.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스토너 양,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롤러 박사의 눈에 띄기라도 하면 만사가 도로 아미타불이 될 테니까요. 그럼 몸 조심하고 용기를 가지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면 곧 위험에서 벗어나게 될 테니 안심하고 푹 쉬셔도 좋습니다. 셜록 홈즈와 나는 크라운 여관에서 침실과 거실이 딸려있는 방을 쉽게 빌릴 수 있었다. 그것은 2층 방이었는데 창문으로 보면 스토크 모런 영주관의 대문과 가족이 사용하는 건물이 한눈에 눈에 들어왔다. 해질 무렵 그림스비 로일롯 박사가 탄 마차가 지나갔다. 왜소한 소년 마부 곁에 앉은 박사는 산처럼 커 보였다. 소년이 무거운 철제 대문을 여느라 한참 끙끙거리자 박사는 화가 나서 병력같이 고함을 지르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륜마차가 저택 안으로 들어가고 몇 분 지난 뒤 숲 사이로 갑자기 불빛이 스며나왔다. 거실에 불을 밝힌 모양이었다. 여보게 왓슨. 홈즈가 입을 열었다. 주위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오늘 밤 자네에게 같이 가자고 하기가 망설여지는군. 명백한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말이야. 내가 도움이 되겠나? 자네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되지. 그럼 같이 가야지. 정말 고맙네. 자네는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 방에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본 게 틀림없군. 그건 아닐세. 하지만 자네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추리할 수는 있지. 내가 본 건 자네도 다 보았네. 설렁줄 빼고는 별로 이상한 점이 없던 것 같은데. 그런데 무엇자로 그런 걸 달아놨는지 쭉 모르겠더군. 나는 스토크모론에 오기 전부터 환기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어떻게 그걸? 그래. 다 알고 있었지. 스토크 양의 쌍둥이 동생이 로일롯 박사의 시간 냄새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는 얘기 생각나지? 그건 물론 두 방이 통해 있다는 걸 뜻하네. 구멍은 아주 작은 것일 테지. 그렇지 않다면 검시관 조사에서 넘어가지 않았을 테니까. 나는 그렇게 해서 환기 구멍의 존재를 추리해냈네. 하지만 그런 걸 무엇에 쓰겠나? 글쎄. 하지만 이상하지 않은가. 환기 구멍을 만들고 줄을 매달고 그러고 나서 그 방에서 잠자던 여성이 죽었네. 자넨 어떤 생각이 드나? 글쎄.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걸. 그 침대에서 뭐 이상한 점을 보지 못했나? 그건 바닥에 고정돼 있었네. 자네는 침대를 그런 식으로 고정시켜 놓은 걸 본 적 있나? 그런 건 본 적이 없지. 그 침대는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있어. 그건 환기구멍과 밧줄, 설렁줄로 수저로만 달아놓은 게 아니니까 밧줄이라 불러도 될 거야. 하고는 같은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네. 나는 소리쳤다. 홈즈, 자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적당한 때에 왔으니 그렇게 교활하고 소름 끼치는 범죄를 막을 수 있겠지. 정말 교활하고 또 소름 끼치지. 의사들은 마음만 먹으면 1급 범죄자가 될 수 있다네. 담력과 지식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팔머와 프리처드가 금방범에서 최고였지. 물론 로일롯 박사는 그보다 더 교활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능가할 순 없어. 하지만 오물밤 안으로 끔찍한 일을 실컷 걸게 될 테니 조용히 담배나 피우면서 잠시 기분 전환을 하세.
9시경에 숲속의 불빛은 꺼졌고 여궁중한 쪽은 완전히 깜깜해졌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 시계가 11시를 알렸을 때 갑자기 밝은 불빛 하나가 앞에 나타났다. 신호일세. 홈즈는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가운데 방향 창문에서 나오는 불빛이야. 여관을 나오면서 홈즈는 주인과 몇 마디 말을 주고받았다. 그는 밤늦게 친지를 방문하게 되어 거기서 자고 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잠시 후 우리는 어두운 길로 나섰다. 서늘한 바람이 정면에서 불어왔다. 우리는 반짝거리는 노란 불빛 하나를 길잡이 삼아 어둠 속을 찔고 갔다. 영지로 들어가는 데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다. 사유지의 낡은 담이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숲을 지나 잔디밭을 건넜다. 그리고 창문을 탐험하려고 하는데 월계수선불에서 흉측한 아이 같은 것이 튀어나와 팔다리를 꼬며 풀밭으로 몸을 던지더니 재빨리 지나쳐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맙소사! 저것 봤나? 나는 속삭였다. 홈즈는 순간적으로 나만큼 놀란 듯 반사적으로 내 손목을 꼭 붙들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웃음을 터뜨리며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정말 묘한 집이로군. 비비일세. 나는 박사가 아낀다는 이상한 애완동물을 깜빡 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치타도 있었다. 언제 너 저기 덤벼들지 몰랐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홈즈를 따라 신발을 벗어둔 채 방 안에 들어간 뒤에야 비로소 마음이 놓았다. 내 친구는 소리나지 않게 덕문을 닫고 등불을 탁자 위에 옮겨놓은 다음 방 안에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낮에 있던 그대로였다. 그는 내 옆으로 살그머니 다가와 손나블을 만들어 내 귀에 대고 들릴랑 말락하게 속삭였다. 조그만 소리라도 내면 우리 기획은 극장일세. 나는 알아들었다는 표시로 고개를 주걱거렸다. 불을 끄고 앉아야 해. 환기구를 통해 불빛이 흘러나갈 테니까.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잠들면 안 되네.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권총을 꺼내드리게. 나는 짐터에 거울자를 틀 테니까 자넨 그 의자에 앉아있게. 나는 권총을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홈즈는 가늘고 기다린 지팡이를 들고 왔는데 이것을 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 옆에는 성냥갑과 초를 놓아두었다. 그리고 불을 껐다.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왔다. 그 공포의 불침범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방음은 쓴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하지만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 내 친구가 나와 똑같은 초긴장 상태에서 눈을 크게 뜨고 앉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덤으로는 빛 한 줄기 새어들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완전한 암흑 속에 앉아있었다. 밖에서 이따금씩 밤새 울음소리가 들렸고 정말로 치타가 활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멀리서 교구의 개종시계가 15분마다 웅웅 울리는 저음으로 종을 쳤다. 그 15분이 얼마나 길던지. 시계가 12시를 쳤고 그 다음에 1시, 2시, 3시를 쳤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묵묵히 앉아있었다. 갑자기 환기구멍 속에서 순간적으로 섬광이 일었다. 불빛은 금세 사라졌지만 기름 타는 냄새와 가열된 금속 냄새가 강하게 풍겨오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옆방에서 차원씩 닭등을 켠 게 분명했다. 가볍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고목 잠잠해졌다. 그러나 냄새는 더 강해졌다. 한 30분 정도 나는 귀를 쫑긋 세우고 앉아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주전자에서 물을 끓일 때처럼 부드럽게 쉿쉿하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들린 순간 홈즈는 재빨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성냥불을 켜면서 지팡이로 철렁줄을 사납게 난타했다. 왓슨, 봤나? 그는 외쳤다. 봤냐고.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홈즈가 불을 켠 순간 낮은 휘파람 소리를 똑똑히 듣긴 했지만 갑작스러운 불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그가 그렇게 정신없이 두드려 팬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홈즈의 얼굴은 무섭도록 창백했고 공포와 혐오의 표정이 가득했다. 그가 손을 멈추고 환기 구멍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밤의 고요를 뚫고 난생 처음 들어보는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고통과 두려움과 분노가 범벅이 된 그 끔찍한 비명은 점점 커졌다. 마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 소리는 마을을 지나 멀리 있는 사제관까지 들렸다고 한다. 사람들은 난데없는 비명에 잠이 깨었다. 나는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다.
우리는 마지막 메아리가 고요 속으로 잦아들 때까지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나는 숨막히는 소리로 물었다. 모든 게 다 끝났다는 뜻이지. 이렇게 끝나는 게 최선인지도 모르네. 권총을 들게 로일로 박사의 방으로 가봐야지. 홈즈는 무거운 표정으로 등불을 들고 복도를 내려갔다. 문을 2번 두드렸지만 안에선 아무 대답도 없었다. 홈즈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권총을 세워둔 채 그의 뒤를 따랐다. 눈앞에는 기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탁자 위에는 뚜껑이 반쯤 올라간 채광각 등이 철제금고에 밝은 빛을 던졌고 금고문은 열려 있었다. 탁자 옆에 나무 의자에는 그림즈비 로일로 박사가 긴 회색 실내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실내복 밑으로는 발목이 드러나 있는데 뒤축 없는 빨간 실내화를 신은 채였다. 그리고 무릎 위에는 낮에 본 채찍이 놓여 있었다. 박사는 고개를 잔뜩 젖히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천장 한 구석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머리에는 갈색 얼룩무늬가 든 노란 띠를 단단히 두르고 있었다. 방에선 어떤 소리도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았다. 띠다, 얼룩띠. 홈즈가 속삭였다.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순간 박사가 두른 이상한 머리띠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혐오스러운 뱀이 납작한 다이아몬드 모양의 대가리를 머리카락 속에서 빳빳이 쳐들었다. 뱀은 목을 잔뜩 부풀리고 있었다. 늪살모사다. 홈즈가 외쳤다. 인도에서 제일 무서운 독사라네. 박사는 물린 지 10초 안에 즉사했네. 폭력은 그걸 쓰는 자에게 되돌아가기 마련이지. 자기 무덤을 지가 판 꼴일세. 이 녀석을 도로 집에 넣어줘야겠군. 그 다음에 스토너 양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경찰에 연락해야겠어. 홈즈는 말하면서 죽은 사람의 무릎에 놓여있는 채찍을 날쌔게 집어들고 뱀 대가리를 채찍 끝에 고리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로일로 박사의 머리에 따리를 튼 뱀을 채워 올려 철제 금고 안에 던져놓고 문을 닫았다. 이상이 스토크모런의 그림즈비 로일로 박사의 죽음에 얽힌 사실이다. 우리는 겁에 질린 숙녀에게 슬픈 소식을 전해주고 그 다음 날 아침 기차편으로 그녀의 해로의 마음씨 착한 이모댁으로 데려다 주었다. 경찰 조사는 박사가 경솔하게 위험한 동물을 갖고 장난하다가 죽음을 맞았다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느릿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서 그렇지 않아도 길어진 이야기를 더욱 늘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사건에서 내가 미처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관해선 다음 날 런던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홈즈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왓슨, 사실 나도 완전히 틀린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네. 불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추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된 거지. 집시들의 존재, 그리고 스토너 양의 가엾은 여동생이 성냥불을 켜서 언뜻 본 것을 띠라고 했던 얘기를 듣고 나는 완전히 엉뚱한 길로 들어서고 말았어. 내가 한 가지 잘한 것은 외부에서 그 어떤 것도 창이나 방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곧장 판단을 수정한 것이지. 이미 자네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는 재빨리 환기구멍과 침대 위에 매달아 놓은 설렁줄에 주목했다네. 이 설렁줄이 먹통이라는 것, 그리고 침대가 바닥에 고정되어 있다는 걸 알자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 거기 있는 밧줄은 구멍을 통해 나온 무엇인가를 침대로 연결시켜주는 다리임이 분명했네. 그게 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금방 떠올랐지. 더구나 나는 인도에서 로일로 박사에게 동물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네. 뱀이 분명한 것 같았어. 어떤 화학 시험을 통해서도 검출되지 않는 독을 이용한다는 착상은 동양에서 살다 온 비상한 두뇌의 냉혹한 인간이 떠올릴 만한 것이었지. 그런 독은 신속하게 작용한다는 점 또한 그 입장에선 장점이었을 걸세. 날카로운 눈을 가진 검시관이었다면 거뭇한 2개의 독리 자국을 알아볼 수 있었을 거야. 그리고 나는 휘파람에 대해 생각해보았네. 물론 박사는 뱀이 아침까지 방 안에 남아있다가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일이 없도록 도로 불러들여야 했을 걸세.
아마 우리가 본 우유를 이용해서 주인이 부르면 뱀이 돌아오도록 훈련시켰을 거야. 박사는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에 환기 구멍을 통해 뱀을 집어넣었겠지. 그러면 뱀이 밧줄을 타고 침대로 내려갔을 거야. 물론 뱀이 거기 있는 사람을 물 수도 있고 안 물 수도 있어. 어쩌면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물리지 않고 살아있을 수도 있네. 하지만 결국은 물리고 말겠지. 나는 박사의 방을 조사하러 들어가기 전부터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네. 의사를 조사해보니 그가 그 위에 올라섰던 흔적이 보이더군. 환기 구멍에 뱀을 올려놓으려면 그 위에 올라가야 했을 테니까. 그리고 금고, 우유 접시, 채찍 끝에 고리를 보자 확신은 더욱 강해졌지. 스토너 양이 들었다는 금속성의 철컥 소리는 계부가 뱀을 금고에 집어넣고 서둘러 문을 닫을 때 난 소리가 틀림없네. 일단 결론을 내리자 나는 증거를 잡기 위한 차례를 밟았고 그거에 대해선 자네도 잘 알고 있네. 뱀이 쉬 소리를 냈는데 그건 자네도 분명히 들었을 거야. 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불을 켜고 지팡이를 들렀지. 그 바람에 뱀이 환기 구멍으로 도로 들어간 거로군. 그래서 옆방에 있던 주인에게 덤벼들었고 말이야. 녀석은 내 지팡이에 몇 번인가 정통으로 맞았는데 그러자 뱀의 본성이 발동해서 제일 먼저 본 사람한테 달려들었던 거지. 나는 이렇게 해서 그림스비 로일럿 박사의 죽음에 간접적으로라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이 심하게 느껴지진 않는군.